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4월 27일 새벽 청와대 앞. 판문점으로 향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발길을 돌려 환송단의 악수를 청합니다. 이날의 만남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이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청와대 앞길에 이렇게 모였어요. 저희 한 20여 명 정도가 현수막을 들고 도열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멀리서 한 20여 미터를 뚜벅뚜벅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입주 기업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저희는 성공적인 그런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날 오후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됩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입주 기업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 이 경협 내용이 좀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 원내 이렇게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물밑에서라도 그런 경협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판문점 공동선언의 내용에 보면은 아주 전향적인 그런 경협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성공단이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약 없는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요. 설비기기가 쉼없이 돌아가는 이곳은 원래 물류창고였습니다. 2016년도 2월 달에 날짜도 저는 안 잊어버려요. 2월 10일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5시에 개성공단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불이 나게 이제 정신없이 설비 늘리고 또 인원 뽑고 해가지고 이 라인을 꾸린 거죠. 1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던 개성공장을 쫓기듯 떠나온 후 임시로 들이기 시작한 설비기기가 자꾸만 늘어난 건데요.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기계 쌓아놓고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구조가 2016년 10월에 세팅된 거예요. 저 구조. 입주기업 124개,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 근로자 수만 5만 5천 명에 달했는데요. 뚝 끊긴 남북 교류. 마음 졸이며 기다려온 시간은 어느새 2년을 넘어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이게 잠깐 하도 그런 부침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장기화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양질의 근로자. 지금 이제 개성공단 중단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뭐가 가장 장점이었냐. 북한 근로자의 질. 저임금의 인건비가 아니라 그 양질의 근로자가 최고였다. 베트남, 중국 다 가보니까 5만 5천 명의 근로자가 우리가 한 1조 5천억 유무형 피해보다도 그게 훨씬 큰 가치였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이미 2차례나 가동 중단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96%의 기업들이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을 쓴다는 것, 그리고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물류 비용이 통관이라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일 생활권에서 서울에서 한 60km 정도의 거리라면은 당일 모든 원부자재를 이동시킬 수 있는 물류의 아주 효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가에 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른 나라에 투자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는 있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주도해왔던 현대아산 역시 오랜 시간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이 중단된 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난 10년이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구조조정도 있었고 회사에서는 매출 손실만 1조 5천억, 영업 손실도 2천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또 회사를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었고요. 하지만 회사는 언젠가는 이게 재개 꼭 될 거다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있었고. 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교류는 지난 1998년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것이 단초가 됐는데요. 그렇게 육로가 열린 지 몇 달 만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금강산은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 생각이 되고, 하지만 개성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당일 관광을 했습니다. 숙박 관광이 아니고 개성 시내의 박영폭포라든지 성균관이라든지 이런 개성 시내를 관광했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해서 관광을 했기 때문에 당권 합의가 된 조건에서 한 달이면은 재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된 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3년 개성공단이 첫 삽을 뜨기도 했는데요. 2007년에는 14선언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과 경제특구 건설 등 한 발 더 나아간 남북경협에 합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남북관계에 따라 번번이 합의가 무산되고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어왔는데요. 이번엔 남북경제협력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느 때보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대북 제재 해제에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사회 대북 제재도 추가적인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경제협력들이 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자원, 에너지 중심의 경제협력들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독일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밝혔는데요.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남북을 세계 벨트로 묶는다는 게 핵심. 원산과 함흥을 거쳐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에너지 물류 벨트와 신의주 중국까지 연결하는 교통 산업 벨트, 또 접경 지역의 관광 환경 벨트를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내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USB로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금씩 진전되고 준비됐던 거를 다시 꺼낸 거에다가 엇버전한 거죠. 남과 북의 협력에 의한 한반도의 그 상생 발전은 기본으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연결시키고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연결시켜서 우리의 경제 지도를 정말 우리가 해보고 싶은 만큼 그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했듯이 대륙으로 진출해서 유럽까지 가자. 우리의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혀보자. 이런 구상이고 플랜이죠. 우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건설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온 북한 대표단에는
철도성 부상도 자리하며 철도 건설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는데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시설 개량뿐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도 기대됩니다. 10년 정도 개량 사업을 열심히 한다면 6시간 후면, 그러니까 점심을 서울에서 출발해서 점심은 평양에서 평양냉면 먹고 신의주에서 중국 국경 넘어가서 그 저녁에 오후에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열릴 수 있고요. 만약에 고속철도를 놓게 되면 그 시간은 또 다시 한 절반 정도로 한 3시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죠. 부산에서 나진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은 끊어진 부분을 새로 연결해야 합니다.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한 20조 들었거든요. 동해선 같은 경우는 북한 철도를 제대로 개량하고 하는데 한 14조 이상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경의선 같은 경우도 7조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 비용은 그 남북이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놓는다 하더라도 10조 이하면 한 8, 9조 정도면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철도 연결은 단순히 분단된 국토를 연결한다는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등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2015년에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 남한하고 동북 삼성이 육로로 연결될 경우에는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최소 33%에서 최대 50%까지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들면 그만큼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동북 삼성 지역의 소득이 2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은 10% 정도 증가하고 또 북한은 한 8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인프라가 개발돼서 우리 한국과 중국이 연결될 경우에는 한국, 중국, 북한이 이렇게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한번 그때 산출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윈윈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울역도 사실은 이미 한 7, 80년 전에 당둥, 장춘, 봉천, 선양, 그리고 베이징 이런 도시들을 갈 수 있었던 국제역이었죠. 그러니까 분단 이후 섬으로 고립돼 있던 서울역이 이제 한반도의 중앙역이 되면서 새롭게 국제역으로 다시 태어나고 전광판에 중국의 도시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쩌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철도 건설이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 전력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우리나라의 불과 7% 수준. 동북아 전력망 연결을 위해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전 세계에 사실은 전력망이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크게 성장하는 경제권이 바로 동북아에 있는데 정작 이 지역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긴장, 또 역사적인 마찰,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전력망이 지금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력망 연결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북한의 전력난 해소는 물론 동북아 에너지 벨트라는 큰 그림도 가능해집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 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이 한중일 세 나라 전력 소비량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몽골. 그리고 천연가스와 수력발전 등 러시아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동북아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 이른바 동북아 슈퍼그리드인데요. 당초 북한을 제외한 해저망이 검토됐지만 북한의 참여로 육상망이 가능해진다면 훨씬 효율적인 에너지 벨트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요소 중에 하나는요, 전국으로 전기가 보급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정적이고 품질적으로 전력이 공급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력만 가는 게 아니고요. 교통이 함께 가고 통신이 함께 가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폼페이오가 얘기했듯이 북한이 경제적인 번영으로 갈 수 있는 토대 중에 토대입니다. 그리고 전력.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처음으로 차단하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속내로는 경제 문제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해진 지난해 북한 대외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북한 경제를 압박했는데요. 과거의 제재와 현재의 제재는 북한이 견딜 수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미래의 제재, 20, 30년 동안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은 어렵다. 근근히 버티는 삶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화에 나서서 문제를 풀어보자. 핵 있는 빈국보다는 핵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가자. 이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어느 때보다 경제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혁명적 대응 전략의 요구대로 인민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는가 하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김정은 체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 개발 방향은 내부적으로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경제 개발구를 중심으로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제2 개성공단, 제3의 개성공단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개발구 북한에서는 22개를 지정을 하고 발표를 했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외국 자본들을 전혀 끌어들이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계획 상태에서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국가들도 개발이 전무했던 북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광역 경제개발 전략인 1대1로 구상의 일환으로 북한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 제일 행복하고 이득을 많이 겪게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가장 저는 이득을 많이 얻는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북한도 받겠지만 그 어떤 북한이 어떤 동북 삼성과 연계되어 어떤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을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이야기하는 중국몽이죠. 가장 중요한 게 주변의 안보 환경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혹 같은 북한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자신들한테는 사실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사실요. 이런 그림을 저는 분명히 그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러시아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스관과 철도 연결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러시아 극동 지역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로서는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이 극동 지역의 산업 인프라 개발, 도시 개발, 에너지 개발, 자원 개발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 정부 때 합의됐던 그 천연가스망의 한반도 연결이라든지 또 낮은 핫산을 통한 물류 사업이라든지 철도 연결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거듭 시사하며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If we get denuclearization, of course, there'll be sanctions relief. Certainly. There'll be more than that. What Chairman Kim will get from America is our finest, our entrepreneurs, our risk takers, our capital providers, not our taxpayers. 막대한 양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광물 자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족에 의해서 자원을 아껴 놓았다고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지금 자원 자체가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뭐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약 한 7천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는 북한의 자원 규모는 약 4천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국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미국도 북한의 주요 자원에 대해서는 아마 협력하는 형태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 경제 개발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그 북한의 이런 경제 개발이 그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한 20여 년 동안 북한이 연평균 10% 정도 연평균 증가를 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 20분의 1인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우리나라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도 연평균 1%포인트의 그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투자와 수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새로운 신규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부상하게 되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 8천만 내수 시장을 넘어 동북아의 핵심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북한의 그런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값싼 공장 부지와 우리의 자본 기술이 결합되면 중국과 일본을 이기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퍼주기라 그러는데 사실 퍼오기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내외 외교 상황과 안보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계적인 전략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조금 길게 보고 이번에 이런 경협 과정을 조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급하게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의 우리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다 하는 그러한 좀 그 시각하에서 남북 경협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87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단어이고 문장이죠. 예전에 금강산 전기철도가 다니던 철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저기 앉아있는 새들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남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새니까.